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이입니다. 자,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에게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피터 싱어 선생님의 견해에 대해서 제가 어, 순순히 받아들이기에는 어, 조금 난감함이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자, 그래서 피터 싱어 선생님께서는 왜 우리가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들에게 동일하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밝혀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싱어 선생님께서 세보미 선생님이 제가 규정하는 이익의 개념을 상기한다면 그런 난감함이 편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의미하는 이익은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피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익의 평등한 고려의 원칙에 따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만 하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 식물과 달리 중추신경계를 가지고 인간처럼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즉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아닌 동물의 이익까지 고려할 의무가 있는 셈이지요. 즉, 이익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는 인간과 동물 모두를 포괄합니다. 싱어 선생님의 관점에 따르면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싱어 선생님은 바로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그 기준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중추신경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이기만 하면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피터 싱어 선생님이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즉 감각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즉 피터 싱어 선생님의 이러한 견해는 바로 이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피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피터 싱어 선생님이 의미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피하는 차원, 그것이 이익인 셈이죠. 자, 따라서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 아닌 동물도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중추신경계를 가지고 있어서 고통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니 그들도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지위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자, 이런 입장인 셈이죠. 이것이 바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의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하는 동물로서의 인간, 즉 호모사피엔스, 지적 능력이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도덕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그렇지 않은 동물보다 우월하다. 도덕적으로 더욱 많은 배려를 받아야 된다. 즉 인간에 대해서는 수단으로 취급하면 안 되지만 동물에 대해서는 수단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이 일종의 편견이라는 거예요. 이런 편견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구분하는 그러한 관점 혹은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아오면서 가지게 된 편견이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기준을 삼을 수 있지만 어, 어떤 기준을 제시할 때 인간의 관점에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평한 게 아니에요. 어, 인간과 동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차원의 기준, 즉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이냐, 부여하지 않을 것이냐를 경계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어떤 역량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이냐, 부여하지 않을 것이냐를 어, 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 조금 더 열린 관점에서 보면 공평한 기준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러한 공평한 기준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동안 받아들여 왔는가? 그것은 일종의 문화적 혹은 교육적 영향으로 인한 편견,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능력과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과 그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존재는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수단으로 취급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차별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러한 편견이란 것이죠. 그래서 피터 싱어 선생님께서는 그러한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이 공통분모, 인간과 동물이 공통분모, 즉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우리가 설정한다면 그간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의 특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 편견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 그 감각적 능력, 그것을 기준으로 파악을 한다면 인간 아닌 동물에게도 우리가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이 피터 시거 선생님은 상당 부분 인간 중심주의적인, 즉 호모 사피엔스 중심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해석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상당 부분 어, 어, 이 열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우리 식물의 경우는 중추신경계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감지할 수 없죠. 그래서 당연히 이 싱어 선생님의 관점에 따르면 식물은 고통을 감지할 수 없는 식물은 도덕적 지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을 인간에게만 적용하고 동물을 예외로 두는 자세는 일관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즉 이제 즉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인간에게는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고 동물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 공평성의 원칙이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과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즉시 우리는 종차별주의의 오류에 직면합니다. 즉 분명히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 모두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데 단지 그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즉 인간 종과 동물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물에게는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인종차별, 성차별과 마찬가지로 종차별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종차별주의는 자신이 속한 종의 이익을 적극 정당화하여 옹호하는 반면 다른 종의 이익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편견입니다. 특히 도덕적 권리를 부여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공리주의자인 벤담 역시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싱어 선생님은 공리주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이 벤담의 견해를 적극 수용하고 있어요. 벤담 역시 도덕적 권리를 부여하는 기준, 즉 그 경계선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지 인간 아닌 동물을 인간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종차별주의의 오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싱어 선생님은功利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싱어 버전의 이익 개념을 고려할 때 행복의 극대화를 선으로 간주하는 벤당과 미래의 고전적功利주의와는 행복의 극대화를 선으로 간주하는 벤당과 미래의 고전적功利주의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功利주의에서는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용성, 유틸리티. 자,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쾌락과 행복이라고 하는 베너핏은 최대로 극대화하고, 그리고 고통과 불행이라고 하는 코스트, 이 비용은 최소화해야만이 유용성을 우리가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전적功利주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쾌락과 행복을 극대화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싱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피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싱어 선생님은 강조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피하는 것, 이것을 싱어 선생님은 이익이라고 본 것이죠. 자, 그런데 동물 역시 인간처럼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싱어 선생님의 견해를 살펴봅시다. 자, 물론입니다. 이익의 평등한 고려의 원칙과 관련하여 이익 개념은 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고통을 최소화하는 차원입니다. 자, 이런 차원의 이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지요. 자, 그렇다면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을 만큼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위에 떨지 않을 정도로 걸칠 수 있는 옷과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인 집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친밀한 사람과 함께 하면서 우정과 애정을 나눌 수 있어야지요. 자기 삶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기획하여 그 전망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지요. 물론 자기 삶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간섭이 필요 이상으로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인간인 이상 누구나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선호하는 셈이지요. 자, 그래서 이 싱어 선생님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쾌락과 행복을 극대화하는 차원의 이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불행을 최소화하는, 즉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측면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통을 최소화하는 차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호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최소한의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고 자유롭게 친밀한 사람과 우정과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이 정도의 이 조건이 바로 최소한의 조건이고,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피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지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소한의 조건을 바탕으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될 대상은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물 역시, 즉 인간 아닌 동물 역시 고통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으로 바라보게 되면 동물에 대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면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인간에게 이러한 최소한 조건이 온전히 갖추어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해외 원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를 넘어서 해외의 빈곤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떨고 추위에 떨지 않을 정도로 거칠 수 있는 옷과 집이 부족하지요. 그리고 우정과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전망을 실현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어 주기 위해서, 즉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즉 이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외 원조는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러니 결국 이 싱어 선생님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동물에 대한 도덕적 지위와 배려 그리고 해외 원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결국 싱어 선생님은 소극적 공리주의자인 동시에 선호 공리주의자인 셈이군요. 자, 그러니 이 싱어 선생님께서 그렇습니다. 자, 고전적 공리주의는 사회적 차원의 공리, 즉 유용성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쾌락 행복을 최대화하고 고통 불행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쾌락 행복을 최대화하는 전략보다는 고통 불행을 최소화하는 전략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결국 제가 의도하는 이익은 고통의 최소화를 의미합니다. 결국 저는 소극적 공리주의자인 셈이죠. 소극적 공리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셈이죠.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라, 이 베너핏을 추구하라 이런 입장은 고전적 공리주의가 즉 벤당과 미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사회적 차원의 공리, 유용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쾌락과 행복을 최대화하는 측면에 상당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쾌락과 행복의 최대화를 유용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론 고통과 불행을 최소화해야 되지요. 자, 그런데 이 싱어 선생님은 여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고통과 불행을 최소화하는 이 측면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즉 뭔가 적극적으로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라가 아니라 즉 적극적인 파지티브 적극적으로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라 이 베너핏 이익을 추구하라 유용성을 극대화하라 이러한 측면보다는 고통과 불행 이 코스트 이 고통과 불행을 최소화하라 고통과 불행을 가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통과 불행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마라. 즉 네거티브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입장은 우리가 소극적 공리주의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아울러 고통의 최소화로서의 이익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즉 고통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성향은 보편적으로 선호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통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성향을 추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의 입장은 선호 공리주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호 공리주의에 따르면 공중적 차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은 어떤 행위의 결과 관련되는 개인들의 주관적 선호도를 계산하고 다른 선택지와 비교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자, 싱어의 경우는 우리가 선호공리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의 최소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호한다는 거예요. 선호한다. 고통의 최소화가 쾌락과 행복은 아니지만 고통의 최소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호하는 측면이라는 것이 선호하는 성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싱어라는 분은 베너핏 곧 쾌락과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라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불행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네거티브 소극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쾌락과 행복에 대한 성향을 강조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여기에 방점을 둡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 선호가 곧 쾌락은 아니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호하는 이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싱어 선생님을 선호공리주의자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자, 결국 우리가 어떤 대상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오직 감각 능력인 셈이군요. 즉 감각을 통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기만 하면 우리는 그 대상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의무가 있군요. 그런데 우리의 편견으로 인해 동물을 그 기준에서 제외해 버렸군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고 동물에게는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편견인가? 바로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바로 이성적 사유 능력, 지적 능력, 생각하는 능력, 말할 수 있는 능력, 도덕적 판단을 가진 능력만을 어, 우월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열등하게 생각하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견을 깨기 위한 근거로서 이 싱어 선생님께서 싱어가 들고 나온 이 기준은 바로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느냐 인 것이고 바로 이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자, 이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았더니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 아닌 동물도 중추신경계를 가지고 있어서 고통을 감지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의 경우도 우리가 음, 어, 인간의 목적지를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즉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동물 실험을 하거나 동물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어, 그리고 인간의 이 식욕을 달리기 위한 차원에서 동물을 함부로 해쳐서 음, 섭취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음, 생각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종, 성별, 계층, 계급, 인간이 아닌 동물종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아닌 동물종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이익보다 덜 중요하거나 하찮은 것으로 간주하면 종차별주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부색이 다르다거나 여성이라는 비합리적 이유로 차별하는 태도를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라고 비판합니다. 마찬가지로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태도 역시 비합리적 근거로서 종차별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는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싱어 선생님은 바로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자, 그런데 인종이 어떠하든 성별이 어떠하든 계층과 계급이 어떠하든 그리고 인간 아닌 동물종이라 할지라도 모두 고통을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대상에 대해서 도덕적 지위를 평등하게 부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공평한 기준이다. 공평한 기준이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인종차별주의고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성차별주의이며 마찬가지로 인간종이 아니라 인간 아닌 동물종이라는 이유로 그 종을 함부로 대하는 것 역시 종차별주의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싱어라고 하는 분은 이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느냐 여부를 어,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공평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측면은 전통적으로 호모 사피엔스를 우월하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편견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그러한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싱어 선생님은 이익의 평등한 고려의 원칙을 근거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을 인간은 물론이고 인간 아닌 동물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싱어 선생님의 관점에서 윤리적 사고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올바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지금까지 논의하신 그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제가 여쭈었고 여기에 대해서 싱어 선생님이 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이거 싱어 선생님의 이 관점에 비춰볼 때 과연 싱어 선생님이 생각하는 윤리적 사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자, 그런 싱어 선생님께서 인간은 인간은 사회적 관습이나 본능적 감정에 이끌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미인이나 미남을 보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의가 쏠리잖아요. 본능적 감정에 휩쓸리면 우리는 혈연 관계에 있는 구성원이나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그렇지 않은 집단의 이익보다 중요하게 여기지요. 심지어 비혈연 관계나 다른 집단의 이익을 무시하지요. 이러한 성향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성향이 사회적 관습으로 굳어지면 그러한 차별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인종차별, 성차별, 노예제도, 인간 아닌 동물에 대한 부당한 차별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성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종을 차별하는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왔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싱어 선생님은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비판 없이 사회적 간섭이나 본능을 따르는 그러한 인간의 성향에서 비롯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백인과 흑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백인에 대해서는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고 심지어 흑인에 대해서는 인간이 아닌 대상으로 취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관습이 일련의 역사적 사건과 인류의 경험을 통해서 흔들리면서 우리가 흑인 역시 인간이구나. 흑인을 인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 것은 편견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흑인 역시 백인과 동등하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대우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 중에서 남성을 우대하고 여성을 아주 천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건 역시 어떤 인류의 역사적 경험이 흘러오는 과정에서 의식이 깨이면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여성에게도 투표권도 부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업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그것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이것이 너무 당연하구나. 그동안 여성은 천대하고 남성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편견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의식이 변화되었지요. 마찬가지로 노예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주인은 노예를 함부로 사고 팔고 취급할 수 있다. 이건 역시 인류의 문명이 많이 깨이면서 우리가 동등한 인간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구나.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노예 주인이든 노예든 그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구나. 그동안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편견이구나 이렇게 의식이 깨었죠. 마찬가지로 시인거 선생님은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을 차별하는 것 역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고통의 감지 여부를 근거로 인간 아닌 동물을 함부로 인간의 목적치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편견이었구나를 일깨워 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관습의 우리가 일정한 관습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마치 이러한 편견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편견을 인종차별, 성차별, 노예제도, 동물에 대한 부당한 차별 이것을
교육적 관습, 사회적 관습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그러한 편견에 쉽게 휩쓸리는 경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인간은 휩쓸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싱어 선생님은 그러한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관습에 휩쓸리는 그러한 이 성향을 깨우치는 것, 그러한 성향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윤리적 사고라고 보고 있어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판단을 할 때 공평 무사함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자, 윤리적 사고는 이성을 바탕으로 공평 무사함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성을 기반으로 공평 무사함을 지향하는 추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차별의 근거가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파악하지요. 이러한 반성적 사고의 도움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인간 아닌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보편적 원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관습에 휩쓸리는 성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이성을 바탕으로 공평 무사함을 지향하려는 추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추론 능력이 바로 윤리적 사고라는 겁니다. 자, 앞서 살펴본 논의의 과정을 우리가 되짚어 볼 때 바로 피터 싱어는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공평함을 확보하는 이성적 추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즉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 여부를 바탕으로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를 고려해 보았더니 동물 역시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또 인간과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그것이 공평함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 과정을 우리가 확인을 했지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성적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공평함 어느 쪽에게 특별히 유리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측면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즉 공평무사함을 우리가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윤리적 사고다. 결국 윤리적 사고란 이성적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공평무사함을 지향하는 것. 그것이 윤리적 사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급하신 논의와 관련된다면 해외 원조가 왜 의무인지를 정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가 싱어 선생님은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 아닌 동물 종에게까지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럼 나아가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외 원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